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일본 교토의 평화로운 사찰 뒤편, 무심코 지나칠 법한 작은 흙더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 1만 2천여 명의 귀와 코입니다. 1597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 중 일본 병사들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죠. 적의 머리를 베어오는 것이 어렵다면 귀와 코를 가져오라. 단 7개월 만에 3만 8천 개의 귀와 코가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미미즈카 귀무덤이라 불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군이 산 사람의 얼굴에서 귀와 코를 베어가고 그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얼굴이 훼손된 채로 살아가야 했고 그들을 애비라고 불렀지요.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로 남아있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잔혹한 전쟁 범죄 중 하나가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조용히 묻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400년 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연출을 하고 있는 레이첼 모리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껏 15년간 전쟁과 역사의 그늘진 부분을 조명하는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린 시절 르완다 대학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후 잊혀진 비극들을 기록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었지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영화 스쿨을 졸업한 후 저는 전쟁 범죄와 역사적 비극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몰두했죠. 저에게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수단입니다. 최근 일본에 촬영을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교토의 작은 사찰에 발을 들이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비가 내리던 2023년 4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일본 전통 건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었고 그날은 교토의 오래된 사찰들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죠. 사찰의 정원을 거닐며 카메라로 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제 일본어 통역사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더니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PD님, 스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호기심에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편의 조그만 다실로 안내받았고 우리는 녹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를 통역사 야마다 씨가 도와줬어요. 이 사찰 뒤편에는 특별한 무덤이 있습니다. 미미즈카라고 부르지요. 미미즈카요? 무슨 뜻인가요? 야마다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귀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일본군은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을 이런 무덤에 묻었지요. 야마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수많은 역사적 비극을 다뤄왔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를 그 무덤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사찰 뒤편 작은 숲으로 향했어요. 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숲속 작은 공터에 평범해 보이는 흙더미가 있었어요. 누구라도 그냥 지나칠 법한 특별할 것 없는 흙무덤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미미즈카입니다. 갑자기 그 평범한 흙더미가 다른 시각으로 보였어요. 그 아래에는 수천 명의 조선인들의 귀와 코가 묻혀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무덤을 찍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려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급기야 다른 미미즈카도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교토와 오사카에 여러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표시가 없어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북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미미즈카 귀무덤 임진왜란. 영어로 된 자료는 놀랍도록 적었습니다. 번역 앱을 사용해 일본어와 한국어 자료들을 살펴보았지만 대부분은 간략한 언급뿐이었어요. 어린 시절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에서 일어난 잔혹한 행위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국군으로 버마에서 복무하셨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가 역사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게 된 이유였어요.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이 역사적 비극은 제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어떤 주제보다 더 깊은 두려움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미미즈카에 대한 짧은 설명과 흐릿한 사진 몇 장만이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왜 잘 모를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죠. 이 무덤들에는 정확히 누구의 귀와 코가 묻혀 있는지, 왜 일본군은 이런 잔혹한 행위를 했었는지, 생존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리고 왜 이 역사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400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역사학자들을 만나기 위한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다 씨에게 연락해 앞으로의 일정을 조율했고 제작사에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이야기를 찾았다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교토대학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소개를 받은 다나카 교수와의 만남은 미미즈카에 관해 중요한 자료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일본 전쟁사 전문가로 메이지 시대 이전의 군사 기록을 연구해온 학자였어요. 그는 도서관 깊숙한 특별 자료실로 저를 안내하며 다나카 교수는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서 사본이었습니다. 야마다 씨가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었고 저는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적의 머리를 베어오는 것이 어렵다면 귀와 코를 베어 소금에 절여 가져오라. 하나도 빠짐없이 세어 보고할 것. 냉혹한 명령의 단순함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광기가 아니라 군사 정책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산된 잔혹함이었습니다. 다음 문서는 일본 장군들의 보고서였습니다. 숫자, 날짜, 지명이 가득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적인 군사 보고서 같았지만 그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경상도 동네 지역에서 하루 동안 3,726명의 귀와 코를 획득했습니다. 소금에 절여 통에 담아 보냅니다. 저는 문서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3,726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조선인의 고통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역사 기록에 따라 단 7개월 동안 최소 38,000개의 귀와 코가 일본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귀 2개와 코 1개, 약 12,700명의 조선인이 이런 방식으로 희생된 셈입니다. 그리고 다나카 교수가 들려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병사들은 귀와 코를 베는 일을 마치 일상적인 업무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어떤 병사는 코베기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으며 다른 병사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선에서 많은 귀를 모아 출세할 것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군공의 증거로 체계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더 많은 귀와 코를 가져온 병사들이 승진하고 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쟁의 잔혹함이 아니라 제도화된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귀와 코를 베은 지역이 부산 동래, 밀양 진주, 거제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대부분의 비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문서에는 귀와 코를 자르는 효율적인 방법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는 문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칼의 형태와 자르는 각도, 보존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된 문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듣고 있던 제 마음속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악마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400년 동안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나카 교수는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오사카 성으로 보내진 귀와 코 선물의 목록이었습니다. 출신 지역과 수량이 표시되어 있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검사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료실을 나오는 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내내 몸서리 칠 정도로 인간의 잔혹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인간의 잔혹함과 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400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 이야기를 소상히 알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 다큐멘터리 PD로서 최소한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통역사 야마다 씨와 함께 첫 번째 목적지인 교토 북부의 한 사찰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미미즈카는 다른 것들보다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찰에 도착하자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깊게 주름진 얼굴에는 무언가를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찰 뒤편으로 안내했고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작은 공터에 도착하자 둥근 흙무덤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찰의 미미즈카와 달리 이곳에는 작은 돌비석이 있었습니다. 야마다 씨가 비석의 글자를 번역해 주었습니다. 영혼들의 안식처. 단순한 문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무덤 주위를 돌며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찰의 작은 차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인은 녹차를 내려주며 미미즈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무덤에는 조선인 1000명 이상의 귀와 코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무덤에서 붉은 물이 흘러나왔다고 해요.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밤중에 이 무덤 근처를 지나가다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수백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부짖는 소리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분명 인간의 비명소리였다고 합니다. 저는 녹차 잔을 손에 쥐고 노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더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일본 병사들이 어떻게 귀와 코를 잘랐는지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인들을 줄지어 세우고 한 명씩 앞으로 나오게 한 뒤 날카로운 칼로 재빠르게 얼굴에서 귀와 코를 베어냈다고 합니다. 붉은 액이 분수처럼 터져나왔고 희생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쓰러졌지만 다음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도 줄지어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비명소리는 하늘을 찔렀고 땅을 붉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끔찍해서 정신이 혼미했으며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더 끔찍한 것은 일본 군인들이 아이들의 귀와 코도 베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울며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일본 병사들은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 눈앞에서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거나 미쳐버렸다고 하더군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노쇠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또 다른 이야기로 일본 병사들이 살아있는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벤 후에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훼손된 채로 살아가게 한 것이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조선인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일본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무덤 주변에 밤에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특히 그렇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런 밤에는 무덤에서 영혼들이 나와 자신들의 잃어버린 귀와 코를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처참히 훼손되어 있고 붉은 액이 흐르는 상처에서는 여전히 고통의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저는 노인이 들려주던 잔혹한 일본 군인들의 이야기에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행이 있었던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후 저는 이 비극의 다른 쪽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첫날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통역사 한민수 씨를 고용했고 그의 도움으로 박물관의 임진왜란 전시실을 둘러보았죠. 전시실에는 당시 조선의 기록과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발췌본이었습니다. 김 씨가 번역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외적이 마을을 습격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귀와 코를 베어갔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얼굴이 훼손된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니며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놀라 도망쳤습니다. 전시실을 나오며 민수 씨는 제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애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사람을 심하게 저주할 때 쓰는 은어인데 코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 나쁜 짓을 하면 애비라고 말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진왜란의 트라우마가 한국인의 일상 언어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마을의 문화원에서 만난 한 노인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마을에는 귀신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마을 사람들을 그곳으로 몰아넣고 모두의 귀와 코를 잘랐다고 합니다. 붉은 액체가 계곡물을 벌겋게 물들였고 사람들의 비명은 산을 뒤흔들었다고 해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일본 병사들이 산 사람의 귀와 코를 자르는 방법을 서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자르는 방법. 그들에게는 마치 기술을 연마하는 것과 같았다고 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의 얼굴을 훼손할 때는 더욱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선의 미인들이 다시는 아름답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인간의 잔혹함에 대한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끔찍한 역사가 애비라는 단어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설명에 따르면 애비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입버릇처럼 불리고 있다 합니다. 지금도 한국인들은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하면 애비야 라고 소리치거나 애비라고 중얼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이 단어의 숨겨진 뜻도 모른 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400년 전 조선인들이 겪은 극심한 고통과 수치심이 담겨 있는데 현재 한국인들은 이런 무서운 단어의 유래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노인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귀와 코를 잃은 채 살아남은 사람들은 귀신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밖에 나오지 않고 밤에만 움직였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코 없는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그 사이에 갇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의 좁은 길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400년 전 이 땅에서 울려 퍼졌을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마을 아래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역사가 묻혀 있었고 또한 누군가의 울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임진왜란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통역사 민수 씨와 함께 마을의 작은 문화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매우 나이가 많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마을은 임진왜란 때 일본 병사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 한 명씩 끌고 나가 산채로 귀와 코를 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병사들은 자신들이 베어간 귀와 코의 수를 자랑스럽게 세었다고 해요. 마치 사냥 트로피를 모으듯이요. 그리고 당시의 일본 병사들은 오늘은 30개의 코를 얻었다. 곧 승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떠들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다 합니다. 저는 인간의 신체를 훼손하고는 출세의 도구로 전락한 역사 앞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특히 너무 가슴이 마음을 아팠던 것은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린이들의 귀와 코도 무자비하게 베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며 애원했지만 일본군은 잔인하게 아이들의 얼굴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그 잔혹함은 단순한 전쟁의 광기를 넘어 조선인들의 정신까지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에 맺힌 빗방울들이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이 끔찍한 만행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 분노와 의문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행위 중 하나인 이 사건이 반드시 기록되고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이유이고 침묵의 역사에 목소리를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일본으로 가서 미미즈카에 관한 더 깊은 진실을 알아봤어요. 통역사 야마다 씨의 도움으로 도쿄 국립대 도서관에서 메이지 시대 초기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서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가죽 표지의 문서철은 1873년 오사카의 미미즈카 조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야마다 씨가 문서를 조심스럽게 번역했습니다.
발굴 작업 중 다량의 인간 귀와 코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다. 부패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 소금에 절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수천 명분으로 추정되며 여성과 아동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잉크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위해 이 조사는 즉시 중단되었으며 모든 자료는 비공개 처리할 것. 아마도 역사를 은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야마다 씨의 소개로 오사카에서 퇴역 역사교사인 다카하시를 만났습니다. 그의 집에서 야마다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미미즈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오사카성 근처에 거대한 미미즈카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이었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밤중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무덤에서 붉은 액체가 스며나왔다고도 해요. 더 끔찍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인 여성들 특히 미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라는 명령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일본 병사들이 젊고 아름다운 조선 여성들을 잡으면 먼저 그들의 옷을 벗겨 수치심을 주었고 그 후에 얼굴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성의 코와 귀뿐만 아니라 입술까지 베었다고 해요.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제 마음은 400년 전의 공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장군들은 특히 양반 가문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선의 고귀한 혈통을 욕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여성들이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들이 어머니의 훼손된 얼굴을 보고 자라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요. 다카하시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잡히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훼손되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한 거죠. 일부 마을에서는 일본군이 접근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젊은 여성들이 집단으로 강에 몸을 던졌다고 해요. 저는 심장이 심하게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범죄가 아니었으며 한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까지 파괴하려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잔혹한 시도였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이야기 중 하나는 임신한 여성들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 병사들은 임신한 여성들의 귀와 코를 베고 심지어 배까지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선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듣자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일본 장군들이 조선 여성들의 잘린 코와 귀로 장식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념품처럼 여겼고 심지어 자신의 갑옷에 달기도 했다고 해요. 다카하시 씨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가져온 귀와 코를 직접 검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오사카 성에 전시하고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고 해요. 마치 훌륭한 예술품을 감상하듯이요. 다카하시의 집을 나오며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사카의 번화가를 걸으며 이 도시 아래에 묻혀있는 끔찍한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현대 일본인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이 거리 어딘가에 조선인들의 귀와 코가 묻힌 미미즈카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의 오사카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400년 전의 광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얼굴이 훼손된 조선 여성들의 울음소리,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들의 절규, 그리고 그것을 냉혹하게 지켜보는 일본 병사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어요. 이 역사는 단순히 기록되고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할 진실입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잔혹함은 더욱 그렇습니다. 조선인들을 파괴하려는 일본의 의도적인 시도는 전쟁의 광기를 넘어선 체계적인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또 다른 한국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한 제1교 포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역시 미미즈카에 대해 많은 진실을 알고 계셨고 저에게 끔찍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대략 이러했습니다. 통영에는 귀신 고개라 불린다는 곳이 있는데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군에게 귀와 코를 잃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언덕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고개에서 하루에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굴을 훼손당했다고 합니다. 붉은 물이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 바다를 붉게 물들였고 그 때문에 그 지역의 물고기는 몇 달간 잡을 수 없었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통영의 고해를 넘는 밤이라는 오래된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음력 7월 사람들은 밤새 불을 켜두고 문 앞에 소금을 뿌렸는데 이유는 일본군에게 귀와 코를 잃은 영혼들이 방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임진왜란 후 마을에 얼굴이 훼손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애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애비라는 단어가 다시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베는 방법과 그들이 특히 아름다운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이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일본군에게 얼굴이 훼손된 사람들은 사회에서 거의 유령 같은 존재로 살았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아이들은 그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 얼굴이 훼손된 사람들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픔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생각들로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역사가 무슨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미미즈카는 역사책에 단 몇 줄로 축소되거나 아예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인간의 본성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외면하고 불편한 역사를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저는 이 침묵을 깨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듣고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토의 미미즈카, 일본 문서들에 담긴 차가운 잔혹함, 그리고 한국 노인들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과 분노. 비행기 창밖으로 드넓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반드시 만들어 400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 저는 제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전할지 고민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인류의 잔혹함과 생존자들의 고통 그리고 잊혀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가 될 것입니다. 애비라는 말이 담고 있는 깊은 역사적 상처, 조선인들의 훼손된 얼굴 그리고 일본 땅에 묻힌 그들의 귀와 코, 이 모든 것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입니다. 동료 프로듀서들은 이 주제가 너무 어둡고 상업성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고 국장회의에서도 반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죠.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과거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미미즈카의 사진들과 역사 문서의 복사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 메모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제 인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미미즈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역사의 증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토와 오사카의 여러 곳에는 미미즈카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인들의 귀와 코 그리고 그들의 꺾이지 않은 영혼이 묻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고 400년의 침묵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닌 책임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